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개 법안이 다시 국회로 가게 됐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모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시한을 이틀 남기고 제의 요구안을 제거한 겁니다.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먼저 지역화폐법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강행해서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제2요구안 제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새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야당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여야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예상됐던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여당은 반복적으로 제2요구권을 유도하고 있다며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익명인 재표결 과정을 통해 여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에도 기존의 여당이 반대해왔던 법안들처럼 재표결에서 이탈표 없이 부결시키게 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차 인용하며 제2요구권 행사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정을 중시한다면 김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여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 법안이 폐기될지 여야 수싸움이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통화 녹취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서울보증공사 감사가 친이하 성향 매체 기자와 주고받은 과거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김 감사 발언이 공개가 된 겁니다. 김 감사는 발언을 공개한 매체가 여당과 대통령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지만 여당 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시 발언이 본인 생각인지 배후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름을 먹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인 김 감사에 대해 당 내부 조사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반면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과의 관계를 부풀리는 인사가 한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파장이 크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실제로는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여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과 만찬을 갖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빠진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잘 대비하라는 격려 차원의 자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친한계에서는 원내와 원외를 총괄하는 게 당대표 자리라며 한 대표를 빼고 국회 상황을 논의한다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영철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요.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재 영국에 있는 걸로 알려진 박 검사가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며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 출석했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에도 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를 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 네, 이동훈입니다. 네, 이미 국회 현안 질의 때랑 또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홍명보 클리스만 전현직 감독 선임 절차 모두 문제라고 문체부가 봤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추천을 위한 홍 감독에 대한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친 것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가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불을 지핀 클리스만 전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면접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진행한 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축구협회에서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네, 발표 하루 전인 어제 반박문이 나왔는데 축구협회가 논란이 된 10차 전력강화위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10차 회의록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마지막 논의 자리였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권을 위임받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자를 2, 3순위로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물러났고 후속 작업을 이어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홍명보 감독은 10월 A매치 명단 발표 때 자신도 억울하다며 회의록 공개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쪽의 입장이 정반대인 건데요. 그럼 앞으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니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는 법적으로 무효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선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유인촌 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유지하든 축구협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 장관은 또 틈날 때마다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4연임을 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 여론을 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라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서울대에 감사 인원 10여 명을 보내서 강도 높은 현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과 관련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국 의대 동맹 휴학 승인이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거듭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군요. 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휴학기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집단 행동 형태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승인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학 측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돼 있어 학장이 대학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겁니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명분은 교육 차질입니다. 지난 1학기부터 휴학한 의대생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1월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원 12명을 보내 현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해 그동안 학교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휴학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의대 40곳 가운데 서울대를 포함한 10여 곳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학장이 휴학 승인을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입장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휴학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일관된 의견이었고 다만 누가 먼저 총대를 매느냐의 문제였다며 첫 휴학 승인 사례가 나오면서 학교마다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시 뒤 12시 반에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 학장들의 비공개 연석회의 자리에서 이 사안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관계자도 오늘 연석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비롯해 동맹 휴학 안건 등이 논의될 거라며 뜻이 모이는 사안에 관해 의료계 입장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공격이었는데 방공망의 대부분 요격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쉴 새 없이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이날 이스라엘로 날아온 미사일은 180여 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물론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הירי מאיראן עלול להיות בהיקף רחב. היצמדות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תציל חיים. 이란도 탄도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군기지 3곳을 겨냥했으며 8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으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가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2명이 경상을 입은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가가 따를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죽음을 보복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란 국영TV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폭사한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르샨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입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انا من المجرمین منتقمون امت بزرگ اسلامی.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후과가 따를 것이다. 보복 계획이 있으니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במוכנות גבוהה בהגנה ובהתקפה. אנחנו נגן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이란 유엔 대표부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며 주변 국가들은 시원주의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실패한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격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And this is testament to Israeli military capability and U.S. military. 그러면서 미국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공격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Iran for this attack. We've made clear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There are things on which we will be coordinating with our Israeli counterpart.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 설득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휴전을 촉구한 직후 18년 만에 레바논 국경을 침입하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As you know, the world right now is spiraling out of control. We have a non-existent president and a non-existent vice president who should be in charge, but nobody knows what's going on.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중동에서의 긴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고조되는 중동 위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위기가 미 대선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이어서 이번엔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렸는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처음이죠? 네,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 TV 토론은 한 차례 열리는 게 관행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차 TV 토론을 요구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서 이번 토론은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 전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CBS 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일 밤 9시,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이어졌습니다. 네, 양당 후보들은 어떤 질문들을 받았습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 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으로 토론은 시작됐습니다. 월수 주지사는 즉답을 피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동의 위기 상황에서 신뢰하기엔 너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벤스 상원 의원은 이스라엘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미국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민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합성 마약 펜타닐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미국에 유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월스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일하며 국경 지역의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 혐의자를 기소한 사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통령 후보 토론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부통령 후보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유권자가 많아서 이번 토론을 통해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올해 대선이 워낙 박빙판세인 만큼 토론으로 여론이 조금만 바뀌어도 균형추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18호 태풍 끄라토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타이완 부근을 강타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온과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아침에는 무척 쌀쌀하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6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아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대전 10.8도, 대구 14.3도 등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설악산 기온이 0.2도까지 곤두박질하고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전국에 영향을 준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원인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21도로 평년보다 쌀쌀하겠고 내륙과 산간에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개천절 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이었던 끄라톤이 타이완 부근을 지난 뒤에 약화할 것으로 전망이 됐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 기상청에서 나온 태풍 정보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토는 어제 뜨거운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서 정체하며 강도가 초강력까지 무척 강하게 발달했고 지금은 타이완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매우 강수준으로 한 단계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중심 부근에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인데요. 이 태풍이 오늘 밤이나 내일쯤 타이완을 강타하겠고 이 과정에서 세력이 중급으로 크게 약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이 해상으로 빠져나온 뒤에는 예상보다 일찍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형태로 주말과 휴일까지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느리게 이동할 걸로 전망된 건데요. 이후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 상태라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주말 이후 한반도 부근으로 이동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징검다리 연휴와 주말 동안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남쪽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는 개성 있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풍요의 땅, 전북 김제에서는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지평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메뚜기를 잡는 체험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 앙증맞은 메뚜기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메뚜기를 잡는 게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정말 겁도 없이 덥석덥석 메뚜기를 잘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메뚜기를 소중하게 통에 담아서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로 26번째로 막을 올린 김제 지평선 축제는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 농경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장입니다. 용두레와 맞두레 같은 전통 농기구를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직접 별을 베고 쌀밥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황금빛 김제평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보는 체험은 가족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김제만의 전통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제 출신 무관 정평구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무동력 비행기 비거를 날려보고 전통학당에서 김제의 선비 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름답게 꾸민 논밭 대지에서 타는 짚라인과 볏짚으로 만든 놀이터에서 즐기는 에어 바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럼 메뚜기를 잡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뚜기 찾기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쉽게 찾았는데 너무 빨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는 쓰레기와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불친절, 과도한 의전이 없는 오무축제로 오늘부터 6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데요. 음식 품평회를 열어 선정한 9곳의 대표 맛집과 다채로운 지역 특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축제를 대표하는 입석 줄다리기와 쌍용놀이, 멀티미디어 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한국인은 밥심이죠. 우리 힘의 원천인 전통 농경 문화를 즐기면서 내년까지 든든할 가을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 현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동훈 빼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또 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김형주 전 의원님, 네. 지금 그 고기 만찬한 지 지금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명단에서 한동훈 대표만 또 쏙 빼고 또 다시 만난다 그래요? 글쎄요, 지금 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각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내 정당화의 모습을 가지고 간사까지 포함해서 대규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랬으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비례대표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본인은 예.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전에 모임이 한동훈 대표 빼고 모임이 한 번 있었고 지난번 모임은 좀 독대 요청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예. 또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모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본인은 빠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긴급한 의료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 그 대표하고는 1대1로는 안 만나겠다는 뭐 그런 시그널인지 예. 물론 의례적으로는 뭐 국감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는 모임이긴 합니다만은 참 당이 약간 그 당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도 이쪽 저쪽 눈치 보느라고 참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녁은 뺐지만 와라 이 얘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원외니까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국감 앞두고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 좋은 취지긴 합니다만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감 앞두고요. 원내 예. 지도부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들 불러서 하던 거는 역대 청와대에서 늘 있었던 거고 뭐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윤한 독대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런 오늘 만찬 회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해하거나 뭐 서운해하거나 이런 그걸 나타내는 건 전혀 없고요. 예.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반응입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원내 그 저 대표단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만나니까 조만간 당 대표와의 만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만찬에 잦아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다음에 또 만남이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명단에서 한동훈 대표 빠진 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만찬을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아마 국정감사 앞두고 뭐 격려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또 여기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만찬의 취지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당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했을 것이고 또 굳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따로 풀어야지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동훈 대표가 빠졌느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그건 뭐 적절치 않습니다. 시중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안 좋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까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아, 확인 사살하는 느낌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 이런 거 발표하실 때 한 대표하고는 따로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한번 풀겠다 그러시면 되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뭐 체면이 깎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뭐 다른 시국도 아니고 둘이 사이 안 좋다는 소문이 파다한 시점에 꼭 이렇게 해야겠느냐 이런 게 김부겸 전 총리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 옛날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신조원 말씀하셨다시피 주례 회동도 있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진작에 한번 독대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했으면 이번 만남도 그다지 그걸 가지고 또다시 뭐 독대 이야기를 끌고 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스스로가 대통령실의 이 피로감을 본인 스스로가 누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오늘도 불러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이 당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뭐 내각제 같으면 원내대표가 중심이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기형적이긴 하지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 그 국감 부분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가장 큰 원탑은 그래도 대표니까 그야 당대표 모시고 원내대표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누가 뭐랍니까? 오히려 그 이재명 아니 뭡니까 한동훈 대표를 모셨으면 그 윤한 갈등도 더 사그러지고 또 훨씬 더 그러면서 또 뭐 독대 이야기를 좀 두 분이서 나눈다든지 그러면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일타 쌍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을수록 자주 만나야 또 얘기도 하게 되고 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만나야 되거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피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며칠 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언론사 창간 기념식에 한동훈 대표가 직전에 취소하고 안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안 왔는가, 왜 직전에 취소가 됐는가,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의료계 관계자와의 아주 긴급 회동, 긴급 번교 회동이 있어서 그게 갑자기 잡힌 겁니까? 예, 갑자기 잡혀서 여야 의정 지금 협의체 출범의 지금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그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오해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빨리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빠진 오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뭐 정치를 좀 후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하는 것 속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 것인가? 특검의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찬이 앞서 저희가 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기 때문에 이거 표단속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으로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빨리 만나서 오해를 풀고 간극을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기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야당으로부터 저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 좀 뭐 제3대안이든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게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계속적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격의 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표단속 얘기도 좀 있을까요? 표단속은 뭐 이심전심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네, 뭐 얼굴만 봐도. 네, 그렇죠. 뭐 왜 모였는지 알지 그런 거지. 그걸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그 대통령실에 가시는 분들이 표단속을 해야 될 정도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것 같고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감까지는 아니다. 네.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왔고 재표결에서 8표가 이탈표가 나오면은 이게 가결이 되기 때문에 표단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만찬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뭐 구체적인 뭐 표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상임위원들이 뭐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 17개인가의 상임위원회가 근데 이제 저희 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당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을 맡고 있지 못하는 상임위는 간사.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여당 참석자만 하더라도 줄잡아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고기 만찬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표단속 이거는 또 언론의 해석이 뭐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런데 뭐 거기서 뭐 표단속 관련된 대화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 30-40명이 밥을 먹는데 또 뭐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새어 나오거든요. 그 표단속 얘기 대통령께서 하더라. 그거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마? 노골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으쌰 한번 뭉쳐도 잘해보자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일정한 효과를 발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 그 여당 의원 중에 좀 강 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 여론이 분분한데 신조국 총장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사과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2개 사건 이제 1심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머릿속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추진과 이재명 대표 그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재판 결과 불복하는 게 동전의 앞뒤로 엮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이게 국회에서 8석만 이쪽으로 갖고 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 탄핵 소추 그거를 그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일단 직무정지 시켜놓고 뭐 조기 대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대선 말고는 없어요. 예.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게 무엇인지 그게 저는 그 8표가 이탈하지 않도록 예. 지키는 거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요거를 구분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성남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 또는 이후 뭐 활동 뭐 처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봐라. 사과하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사과하는 시점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그 논의가 있었지만 잘 안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암묵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마련하려고 했고 이미 뭐 작동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제2부속실 다시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예.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셔서 사과에 준하는 이 여사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1차적으로는 예. 가능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사실은 뭐 과거에 도이치모터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부인의 어떤 공천 개입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사건건에 대한 어떤 개입이라든지 그런 설이 연일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이 시점에서 잡지 못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훨씬 더 많은 후과를 겪게 될 것이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대통령실이 좀 변화된 시그널이라도 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사를 방어하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명분이라도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여사를 방어를 하려면 좀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사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든 어쨌든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 여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방어 못한다고 여당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당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뭐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과는 차치하더라도 뭔가 객관적인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원의 좀 솔직한 얘기였어요. 네, 굉장히 솔직한 얘기라고 보고요. 저게 뭐 그 어떤 계파를 떠나서 여당 구성원들 대부분의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0일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명품백 문제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당사자인 김 여사께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도 놓쳤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뭐 명품백 그 사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의혹과 이런 대중적 분노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최근에 또 마포대교 순찰 간 것과 관련해서도 대중적 분노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활동을 하겠다든가 그래서 좀 이런 국민적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입장 표명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 명품백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인데 도이치모터스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좀 나온 뒤에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조건 기다리라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라. 말씀을 하실 때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나라도 나서서 할 거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단순히 뭐 도이치모터스나 뭐 명품백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법적인 한계가 있든 뭐든 간에 시효가 끝나든 뭐든 간에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대통령실이 이것을 가지고 매우 긴장하고 있고 다시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데피니션을 더 좁힌다든지 마포대교 같은 일들은 사실은 뭐 자살 예방이나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사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혹은 여사께서도 혹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이런 영역에서 국한시키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더 이상 또 혹은 지지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서 강화를 한다든지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또 한 번의 거부권이 이제 오늘 나온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에 또 다른 뇌관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통화 녹취 파문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름하여 김대남 녹취록 파장이 지금 당내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 이렇게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어떻게 이 내용을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의 그 전화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남 씨는요. 그 2021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 이제 대선 도전을 하면서 대선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캠프에 와서 팬클럽을 그 관리하는 그런 그 조직 본부의 실무자로서 이제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가서 또 이런 보수 우파 단체 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캠프에서 특보로 또 활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경원 캠프 특보로 있을 때 얘기인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충격적인 게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는 대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11개월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불편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좌파 유튜버를 이용을 해서 이른바 그 대신 까달라 이거 아닙니까? 정보를 주면서 이 재료를 한동훈을 깔 수 있는 그 재료를 제공해 주면서 한동훈을 까줘라. 그리고 실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 당시 한동훈 전당대회 후보의 그 경쟁자들이 그걸 또 방송 토론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오늘 이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심각한 해당 행위고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저게 이제 김대남 씨의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SNS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당 그 당원 단계에 보면 뭐 진상조사 정도의
그 용어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 네.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진보 매체 기자한테 한동훈을 공격해달라고 사주를 했다.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도 불과 5, 6개월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다가 본인 말로는 최초의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온 사람이고 예. 용인갑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말하자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그 타이틀로 나왔습니다만은 이현모 비서관한테 전략공천을 당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거고요. 예. 그렇게 있다가 어쨌든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본인의 해명이 성연찮은 게 본인은 대통령 부부하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맞아 잘 모른다는 예.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밀착해서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행정관이 갈 수 없는 자리에 사인감사로 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 보증공사 감사요? 예, 예. 그러니까 예보 산하기관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고 따뜻한 말하자면 연봉이 그렇습니까? 3억이나 되고 뭐 예. 기사가 딸린 차가 나오는 예. 아주 그런 뭐 일반적으로 그 행정관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감히 갈 수 없는 자리. 또 얘기에 따라서는 뭐 그것도 내가 선택했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합리적 의심으로 누군가 뒤에 밀어주는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그 한동훈 대표가 당비를 가지고 자기 개인 여론조사했다, 매덕을 썼다라고 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원희룡 후보 측이 같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신지호 전략부총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백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당 안팎으로 깊이 있게 뭔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관상 협공이 된 거군요. 예, 팩트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자 해서 백서 예. 제작팀들이 뭐 당내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한 게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그걸 했고요. 예. 지금 그 김대남 씨가 사주에서 서울의 소리가 단독 보도한 그 내용은 그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 날조돼 가지고 이 보도가 이루어진 건데 예. 뭐 한동훈이 자기 그 당 여론조사가 아니고 자기 대선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로 70억 원 정도의 당비를 횡령을 했다는데 터무니없는 거고 예. 저희 당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건 18억이고요. 한동훈 개인 이미지 뭐 그런 조사는 한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왜곡 날조된. 그러니까 조사 그런데 김대남 씨는 그 총선 백서팀의 조사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김대남 씨가 그걸 알고 예. 그 이명수 씨에게 제보를 했는지 정보를 취득한 과정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군요. 좀 예. 진상규명이 필요한 한 대목입니다. 네, 오늘 뭐 신지호 부총장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김대남이라는 인물을 신지호가 추천했다.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용산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예. 그 참 친하는 웃긴다. 신지호 자기가 추천해 놓고 그 자기 신지호가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을 깠네. 웃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 뭐 물타기를 시도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2021년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 때 제가 이제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팬클럽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캠프 조직 파트에 한 명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도 예. 추천받은 사람이 김대남 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직 파트에 있던 현재 강승규 의원에게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예. 그 이유는 강승규 의원하고 쭉 같이 활동하다가 또 같이 시민사회 수석실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신지호 추천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뭐 배경과 경위가 있겠지만 본인도 지금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진보 매체를 이용하려고 한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의제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보 매체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치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보통 뭐 우파 유튜브 관리를 했는데 좌파 유튜브도 관리를 했나? 이런 의혹부터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명수 기자하고는 무슨 뭐 동향이라서 알았던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내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밝힐 건 밝히고 본인이 지금 해명하는 것은 전혀 제가 보기에 해명이 안 돼요. 소스를 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뒤엔 말은 달라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즉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을 왜 소스를 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또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스를 줬잖아요. 소스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해명으로는 우리들의 의혹을 잠재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식도 없다 대통령. 그런데 캠프 시절에 같이 편안하게 찍은 사진이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모든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후보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의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행정안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해명이 대통령실도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일단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박상용 나와라. 오늘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한 검사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술도 주고 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때 이화영 씨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뭐 술자리 의혹의 시점, 장소 이게 몇 번씩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닌데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진짜 검사가 피고인 피의자들 그 회유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검찰청사 내에서 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타이밍과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그 신뢰도가 거의 빵점인 그런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받아 물어가지고 박상용 검사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건데 저걸 가지고 뭐 또 청문회를 연다. 이게 혈세 낭비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모독이고 혈세 낭비입니다. 어쨌든 뭐 박상용 검사는 지금 해외 연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야에서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물론 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아주 수많은 증인들을 지금 부른 상태인데요. 박상용 검사는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의 상대방이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증인의 지위가 될 수 없는 거죠. 특히 최근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결심되고 곧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또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10월, 11월 동안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고 아마 이런 탄핵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사람을 가혹하게 고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야당 대표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위법적인 수사가 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 오직 하겠느냐. 이런 위법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제식구 감사기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당사자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제 국민의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당당하면 왜 못 나오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박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부장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장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냐, 그레이드가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민주당이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신지호 부총장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소추안 자체도 아주 그 기본 팩트가 많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 자체가 계속 특정이 되지 않고 또 의아형 피해자에 의해서 계속 이날이었던가 저날이었던가 이곳이었던가 저곳이었던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과연 뭐 현실적으로 이게 그 의미 있는 공권력의 활동, 즉 국회의 활동으로서의 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유의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다라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일각의 해석은 10월, 11월 이 시기에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민주당의 속내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인의 방탄을 위해서, 뭐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또 그 거기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민주의 전당인 이곳의 다수당이 이재명 지키기 골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 나라의 그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도 되는지 근본적인 좀 회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여러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뭐 당사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뭐 증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이시바 신임 총리는 경제와 외교안보 등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국내외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참의원 과반표를 얻으며 제102대 일본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12선 의원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역사 인식은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핵 공유와 함께 아시아판 나토, 즉 집단 방어 체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방위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강경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과세, 법인 방위 증세 등에 적극적인데 전날보다 1.9% 반등하긴 했지만 한때 급락한 일본 증시는 새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파벌 비자금 문제로 이미지가 추락한 집권 자민당의 신뢰 회복도 큰 과제입니다. ちゃんと全部包み隠さず公開してくれてる感じがしないからちょっと不信っていうかあまり信じきれる感じではないですね.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27일 총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新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새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가 클 때 서둘러 총선을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급락한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통해 조만간 국정 운영 능력을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공식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통화한 건 처음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우미오 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이 이달 중순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마르코 리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 회의에 3년 연속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 회의도 초청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모시고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군이 공격당하는데 이란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습을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200발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방위군은 180여 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80여 발의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공적으로 다 방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도 지금 이스라엘 그 시민은 2명 정도 부상,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인이 1명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80여 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 공격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월 11일, 12일 날 벌어졌던 이란이 역대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그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발사한 수가 320여 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했으면 그래도 한 60-70%의 화력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란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공습을 바로 이 시점에 했거든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모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40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4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마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림자 전쟁, 대리전에 충성스럽게 이란을 대리해서 싸워줬던 세력의 수장, 그러니까 나스랄라와 하니에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니에 같은 경우는 이란에 초청하는 행사에 죽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지금이냐? 지금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그 레바논 남부에서 확실히 다 형해화시키겠다라고 지상군 파견을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저항의 축 세력 중에서는 아니 이란 뭐 하고 있냐, 도와달라고 할 때 끝까지 안 도와줘서 나스랄라도 죽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파견 앞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이 쳐놓은 덫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든 칼을 뽑아서 물에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왜 공습이었냐?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다른 옵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드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 아닌 이제 특수전을 이용해서 반란전, 소위 게릴라전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발사체를 포함한 공격.
까지를 포함하거든요. 이제 그런 류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요번에 벌어진 한 180여 기의 그 발사체로 이스라엘을 타격을 시도하는 공격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설명이신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상됐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뭐 허를 찔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는 전혀 안 찔렸죠. 예. 왜냐하면 이미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초를 다 쳐놨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3시간 전에 이란이 공격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보 그 보좌관 회의 다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이스라엘에 전달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의 핵심은 보안인데 이 보안이 3시간 전에 다 이란이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비행전단 3대를 증파하고 2,000명 더 증원하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 링컨 핵항모를 한 달 정도 더 거기 이게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스라엘도 준비가 된 상태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공격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스라엘 부상자 2명, 팔레스타인 사망자 1명 정도로 이 사태가 끝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어떤 피해 상황을 저희가 전해 듣진 못했지만 어쨌든 탄도미사일 한 200여 발 정도를 발사를 했는데 저희가 전해진 바로는 아직까지 큰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초반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때 그래도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란의 그 공영방송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표물의 80%를 정확히 타격을 했다 얘기를 하고 어떤 소스에서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공항 그래서 F-35 주력기죠. 최신의 주력기인데 거기에 20대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그런 피해 없었다. 피해는 미미했다 밝혔고 그다음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를 해서 큰 피해 없이 잘 성공적으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요. 근데 지금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 측하고 이스라엘 측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미국이 3시간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 이란의 공격을 예비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5중 7중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방위 체계를 갖고 있었던 국가고 우리가 4월 11일, 12일 이란이 처음 320여 기를 발사체를 발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99%를 막아냈던 공격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 전에 알았고 그다음에 다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러면 그리고 4월 11일에 했던 공격보다 더 적은 수 180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란의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비대칭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기엔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너무 탄탄하고 나머지 이제 공격 수단은 또 마땅치 않고 경제 제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맞습니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번 이란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다분히 조금 이렇게 표현하죠. 스테이지드. 그러니까 약간 연극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연극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란 국영방송은 대대적으로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다. 그러니까 90% 이상 우리가 목표한 타겟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페제스키안을 비롯해서 이란의 고위 외교 관리나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오니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행정부의 테러 행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보복을 했다. 그리고 이게 좀 미묘한 메시지인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재응전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거를 이어가지 않겠다. 보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 확전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상반되지만 이스라엘은 피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공적으로 많은 피해를 했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를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공은 우리는 할 보복을 했으니 예. 이제 이스라엘 니네 차례다라고 하고 공을 이스라엘 쪽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위가 다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분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 명분 쌓기, 그다음에 헤즈볼라나 그 하마스에 대해도 자기네들이 할 행동을 했다라고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명분을 좀 쌓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대답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재보복을 하겠다. 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하죠. 보복에 나서겠다. 이스라엘이 판단한 최대한 적기의 시점에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지는 우리가 정하겠다고 또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아마 헤즈볼라 축출을 위한 남부 레바논 그 지상군 작전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더 집중할 겁니다. 그 지금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뭐 다시 이란 본토를 공격하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마 레바논 그 남부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 그 소탕 작전 아니면 군시설 파괴 그 작전에 아마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능성은 적겠지만 여러 이제 시나리오 가능성 중에서 그거는 이스라엘 대 이란 전면전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예.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라크에는 또 카타이브 히즈볼라라고 또 다른 시아파 민병대 세력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말 전면전이 된다면 그러면 이란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겠죠. 그것은 IRGC, 정규군, 헤즈볼라,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이 다 동원되는 공격일 겁니다. 저항의 축이 다 일어나는 예. 공격이겠죠. 그래서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이 보내는 그 시그널은 그 메시지는 예. 자꾸 전쟁을 좀 피하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고 예. 또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왜냐하면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3시간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3시간 전에 정보를 알아서 빨리 막 언론에 터뜨려서 이거 이란이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안보 보좌 회의 했다. 그래서 다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있다. 이게 우리가 그 파워 베큐um,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증파해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세계 보낸 비행대대가 해서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란과 그 저항의 축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미국이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지킬 거니까 니네들이 도발하려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는데 선은 지키면서 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딱 보내는 것이기 예.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 남부의 군사작전, 그 지상군 파견 그 군사작전은 진행이 되겠지만 예. 이것이 소위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그 확전으로 지금 전면전으로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 세력의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 치 앞도 못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쟁 전면전으로 가지 않다가도 한순간 잘못해서 좀 더 확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뭐 이거는 뭐 인계철선도 아닌데 뭐 거기 하냐면 지금 남부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거기에는 평화유지군 우리 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작전이고 뭐라 그랬냐면 localized ra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레이드, 그러니까 가서 주둔이 한 게 아니라 여기가 그러니까 핵심 시설이다. 그러면 딱 거기를 특정해서 가서 공격을 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빠지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말씀하신 주둔을 하거나 거기를 있으면 계속 충돌이 잦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확전이 되고 전쟁에 나선에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예. 다행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평화유지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둔하면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 벌어질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 피해, 콜레트럴 예.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군사작전이 진짜 이스라엘이 밝힌 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확전의 위험성은 상당히 조금 억제되는 상태에서 예. 레바논 남부 군사작전이 실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을 서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가장 우려되는 인물이 네타냐후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공습을 확대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을 때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가이드라인은 밝혔습니다. 뭐냐고 했냐면 우리는 남부 레바논을 버퍼존, 그러니까 완충지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미 그 레바논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전쟁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30마일 위로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경에서 30마일 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킬로미터로 따지면 1.67을 곱하면 되니까 보통 48km에서 50km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나가라.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군사 작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도권 그 정치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거든요. 국회의원 13명이 있고 지금 자기네들의 연정 정당이 다수 정당이 안 돼서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제일 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정당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헤즈볼라의 전쟁이 더 크게 되면 이거 레바논과의 그 국가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위 말해서 미국도 원치 않고 네타냐후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네들이 밝힌 군사 작전 50km 이내의 버퍼존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헤즈볼라의 그 영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마스는 괴멸에 성공하는 거. 그것이 아마 지금 네타냐후가 그리는 그 그림일 것으로 봅니다. 네. 결국 이란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재보복을 어떤 형태로 감행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면전 위기가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 경제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자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한때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란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결국 2.44% 크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2.59% 크게 뛰었습니다. 이란의 폭격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는 투매가 잇따랐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2% 넘게 떨어지며 공포 심리를 반영했고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impact so far has been modest, and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be able to shrug this off for the moment as they focus more on the economic story, which may be getting better in China and is really fairly solid here in the U.S. 이런 가운데 미국 동부 전역을 아우르는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와 항만 자동화에 반대하기 위한 단체 행동입니다. If we have to be out here a month or 2 months, this world will collapse. Don't blame them. Don't blame me. Blame them. 파업이 길어질 경우 겨우 잡았던 물가가 다시 뛸 수 있어 백악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6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 내린 2,566.55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도 1% 안팎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포격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개장 직후에 6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중동 지역 전면전 위기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증시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는 예정에 없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고 만든 악성 임대인 명단에 이른바 빌라의 신, 권모 씨 등 일부 전세 사기범들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권 씨를 대신해 갚아주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300억 원을 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권모 씨가 소유했던 주택입니다. 현재는 경매에 넘어갔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씨와 공범은 이런 식으로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을 치면 인적 사항은 물론 떼먹은 보증금 액수와 기간까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정작 빌라이신 권모 씨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이보다 앞서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는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뿐 아니라 허그가 3번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명 가운데 6명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집이 뭐 3,000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 안 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차인들은 명단을 믿고 계약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의 취지에 달성이 되도록 국가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허그가 권 씨 대신 갚아준 보증금 1,350억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34억 원, 단 3%에 불과한 상황. 권 씨를 포함한 미공개 악성 임대인 6명에 대한 허그의 대위 변제금 5,600억여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60억여 원으로 5%가 채 안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 악성 임대인의 배만 불려주는 건 아닌지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 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 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려아연 주식의 시가는 50만 원이고 현재 7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를 80만 원에 취득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고 시세 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삼척에서 열릴 예정이던 철인 3종 경기가 폭우로 취소됐습니다. 대회 며칠 전부터 폭우가 예보됐지만 당일에 시작 1시간 반 전에야 취소가 됐고 또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해서 참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삼척 맹방해변 일대. 출발 지점과 장비 교체 장소는 대회 이틀 전부터 이미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잠겼습니다. 당일에도 비바람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결국 대회는 시작 1시간 반 전인 새벽 6시 반쯤 취소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는 600여 명. 대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참가비 13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새벽부터 기다린 끝에 받은 건 메달과 기념 티셔츠, 옥수수 1개뿐.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떠안은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이미 며칠 전부터 삼척 지역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취소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전 곳은 한 1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식대 한 10만 원, 기름값 10만 원,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날씨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대회를 최대한 진행하려 했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등 대회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참가비 환불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취소할 경우 참가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다음 대회 참가권을 주는 스포츠 대회도 많습니다. 미리 캔슬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대회를 좀 미뤄서 그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이사부 장군배 삼척 그레이트맨 철인 3종 대회. 예고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늑장 취소 논란과 미숙한 사후 대처로 대회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채소류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8.6%,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1.5%가 올랐습니다. 9월 전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3.2%, 1년 전보다 2.2% 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배추나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들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안에 가을 배추 6천 톤을 출하하고 중국산 신선 배추 1,000톤을 수입해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 향기가 짙어졌죠. 가을만 오면 식욕 돋는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먹느냐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저속노화 전도사로 바쁜 분이 있습니다.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원입니다. 보통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유전자 아니냐, 네. 팔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정말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까? 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유전이 한 30%, 물론 예. 여기는 운도 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70% 정도는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지난 2년 동안의 나의 식사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화 속도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절식이라고 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이런 실험을 해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낮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느냐를 상당히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식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요즘에 강조하는 저속노화 식단을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죠. 저속노화 식사법 메모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코어가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마인드 식단이라고 해서 지중해 식단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예. 대쉬 다이어트라고 해서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주로는 고혈압의 비약물적 치료에 사용되는 식단인데 예. 이 식단의 장점들을 모아서 만들었고요. 장점들을 모으다 보니까 약간 단순해진 면들이 있습니다. 전통 한식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제가 이 식단을 중심으로 한국 분들이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을 예.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저속노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올리브 오일, 뭐 통곡물, 생선, 다양한 채소, 견과류, 베리류, 과일, 콩. 이 식단을 뭐 한 번에 이걸 다 식단에 넣으라는 건 아니죠? 나눠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식단에서는 예. 더 먹기를 권장하는 것들이 있고 덜 먹기를 또 권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0번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네, 단순당과 정제물이 많이 들어있는 초가공식품들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소위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식자재 마트나 어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의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식품들을 사게 되면 소세지 뭐 이런 거요? 뭐 가공육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품들은 대개는 같은 양의 탄단지, 즉 영양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같은 성분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예. 먹고 나면 금세 배가 꺼집니다. 컵라면 먹고 나면 1시간 지나면 졸리고 예. 2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거든요. 예. 칼로리는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사를 피하는 게 일단 0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식단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이제 콩이나 통곡물 이런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고 녹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들 예. 한국 분들은 제철 과일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블루베리 안 먹어도 네, 제철 우리나라에 과일이면 뭐가 나오는 있죠? 예. 사과, 배라든지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대부분 다 당지수가 낮고 예.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개는 몸에 좋습니다. 이런 예. 과일들 많이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 드신다고 하면 생선이나 가금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드셔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예. 덜 드셔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정크푸드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육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붉은 고기 예.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줄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튀긴 음식들 안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지고 트랜스 지방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식단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식단 보면서 네. 좀 의구심을 갖는 게 네. 주변에 잡곡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이런 배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하시는 게 좋겠는데 통곡물 특히 뭐 귤이라든지 현미 100% 이렇게 드시면 정말 어떤 분들은 대변으로 그냥 그대로 소화 안 되고 나온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설사하신다든지 불편한 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헛배가 부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가스가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잡곡밥은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 식사를 하신다고 하실 때 일단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배합을 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위장 안 좋은 분들이 예. 사실은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잘 드시고 제가 이제 흔히는 체중을 늘리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저속노화 식단에 집착하지 말고 예. 오히려 흰쌀밥에 고깃국을 삼시세끼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70대 노인이 비슷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예. 이럴 때는 오히려 내 근육을 늘리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화 기능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추셔서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그러니까 꼭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굳이 잡곡밥을 고집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노년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운이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 고기를 먹어도 된다 매일.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이라고 해서 예. 어떤 뭐 교조주의적으로 예.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를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이제 가이던스를 저희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이던스들은 사실은 대규모 임상 연구, 그러니까 뭐 수천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실제로 수명을 증가시킨다거나 또는 만성질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는 중년기, 그러니까 성장기가 끝난 후에 그 다음부터 노인의 몸이 되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대사 과잉 정도가 결국에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 실천을 하면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장기에는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되겠고요. 노년기나 아니면 또 뭐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셔서 체중이 계속 빠진다,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줄인다거나 채소 위주로 드신다거나 하면 오히려 뼈 밀도가 축나고 근육이 축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단을 전도하고 계신 교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드시나, 저희가 교수님 식단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드신다 그럽니다. 아침, 점심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에 뭐 드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침에 한식 메뉴를 고를 수 있고 또 양식 메뉴를 고를 수 있는데, 양식 메뉴 중에 저는 찐계란 2개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를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많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유를 2개 발라서 하나는 이제 이후에 먹으려고 저장을 해놓고요. 하나는 커피 에스프레소 샷 하나 내려서 두유 라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은 약 21g 정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젊은 성인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당연히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도 하십니까? 물론 저것을 뭐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계란은 중간짜리가 하나가 이제 6g 정도 들어가게 되겠고, 두유가 200ml에 9g 단백질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21g 정도가 됩니다. 점심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점심은 이제 주로는 저희가 샐러드가 나오기 때문에 샐러드를 먹을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일반 식사를 받아서 현미나 아니면 잡곡밥과 함께 제가 먹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침과 점심의 기본 원칙은 일단은 제가 일할 때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좀 피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혈당이 올랐을 때는 또 졸리고 약간 또 브레인 포그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집중력 떨어지는 현상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혈당이 또 쭉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또 식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많이 먹으면 한 10시, 11시 되면 배가 너무 또 꼬르륵꼬르륵 하게 되고요. 점심을 또 과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점심을 단순당 정제곡물 먹으면 오후 1, 2시에는 식곤증으로 일 못하고 오후 3시에는 간식이 땡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때는 저는 가급적 단순당 정제물을 피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요. 대신에 저녁에는 좀 비교적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또 복합탄수화물, 흰쌀밥도 때로는 가끔 먹고 삼겹살도 있고요. 드세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저속노화 식단의 코어가 되는 마인드 식단 연구에서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늘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식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봤는데요. 완전 정크푸드만 드시는 분들 대비해서 잘 드시는, 정말 정갈하게 드시는 분들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슬만 드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채소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뭐 블루존 백세인 마을 보시더라도 항상 뭐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즐겁게 먹을 때는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단하실 필요는 없고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수님 유튜브 댓글에 난 그렇게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다, 화병 걸릴 것 같다 이러는데 참을 수 있는 정도로만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안 때는. 됩니까? 일단은 입맛은 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컴포트 푸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나 아니면 케이크 이런 것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죠. 그리고 혈당이 빠르게 오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당이 많이 오르면 그때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때 인슐린이 또 부종을 만들어요.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날 밤에 수면의 질이 나쁘면 다음 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음식 먹으면 지금 당장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도 나빠집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땡겨 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실제 도파민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뇌가 스트레스에 쩔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정갈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슴슴한 식사를 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는 항상 식사와 스트레스, 수면 이 세 가지가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식단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가끔 이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나 콜라만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잘 살고 나한테 그런 거 먹지 말라도 의사들이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보시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저희가 역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영위하면 장기적으로는 수명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죠. 그 경향성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난폭 운전을 하는데 사고 안 나고 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폭 운전을 권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셨다는 프랑스 장칼망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담배를 피셨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연구를 해보면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12년 이상 수명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노화 시기에도 3에서 5년 앞당겨집니다. 가속 노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유전자가 있고 게다가 사실은 암은 50% 이상이 운이거든요. 암 같은 것도 걸리지 않고 노년이 되었다.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워런 버핏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모든 분들한테 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메모하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도 궁금한 게 많은데 만보 걷기 맨날 하면은 오래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한 8,000보 정도를 매일 걷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의 리스크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 위식도 역류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년기에 많이 걷는 것들은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은 체형이 좀 작고 또 마른 편이 많고 또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주로 근감소증 때문에 골다공증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노인병 하시는 노인의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0대가 되면은 오히려 진짜 고기를 많이 먹고 근육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치매도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운동도 사실은 젊은 분들은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20, 30대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 한 70% 이렇게 되고 근력 운동이 30%.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이 70, 유산소 운동이 30 이렇게 바뀌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걷기는 저는 이제 운동이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걷기는 앉아 있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려면 보통 유산소 운동은 5배에서 9배. 그래서 땀이 좀 줄줄 나거나 아니면 숨도 약간 찬 정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심폐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실은 또 주 2회 이상 별도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관절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같이 해줘야 되고 또 협응 운동, 균형 운동이라 그래서 태극권이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을 해주게 되면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낙상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두셔야 100세까지 고생을 안 하시고 걸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노년기에 있는 분들 걷기만 하시는데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얘기해 주셨고요. 끝으로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매일 한두 잔 음주하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포금하는 거랑 뭐가 더 나빠요? 일단 최근에는 음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안전한 음주의 상한선은 0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잔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술은 적게 마시는 게 일단 좋겠는데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권장안을 보면 주종 불문하고 이제 남성은 14잔, 여성은 7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남성은 이제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보다 몸 크기도 작고요. 체중도 작게 나가고 그다음에 알코올과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또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주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주 예산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주종 불문하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200cc 이렇게 잔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걸 고려를 해서 이제 일주일에 남성분들은 8잔, 여성분들은 4잔 정도를 나의 이제 예산이라고 놓고 드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마셨으면 이번 주는 꼭 참는다. 이렇게 총량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예. 질병 예방 효과로서는 예. 이게 확실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게 예. 물론 이제 술은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절단점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8잔 예. 이상부터 갑자기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술은 이게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마실수록 좋다는 겁니다. 예. 오늘 내가 무얼 먹고 마시느냐가 내 수명을 결정한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외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죠?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기온이 11.6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낮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낮이 됐는데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인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휴일인 내일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끄라토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은 오늘과 내일 사이 타이완을 지난 뒤 세력이 크게 약해지겠고 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남은 연휴와 주말 이후 날씨에 변수로 작용하겠는데요. 한반도에 찬 공기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만나서 내일과 모레 사이 남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 부근으로 이동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